2004년 10월 9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경 이날도 역시 여느 날과 다름없이 평화로운 주말 오후였습니다. 그러나 이날 벌어진 한 여학생의 실종 사건은 2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풀리지 않은 채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미제 사건은 2004년 천안에서 벌어진 여학생 실종 사건, 박수진 양 실종 사건 이야기입니다. 2004년 10월 9일 이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주 5일제가 실시되기 전이어서 토요일에도 학생들은 오전 수업을 받기 위해 등교를 해야만 했는데요. 천안시 동남구 성황동에 위치해 있는 복자여자고등학교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자여고는 매주 토요일 특별활동 수업을 했는데요. 1교시와 2교시에는 영화를 감상하고 3교시와 4교시에는 백일장, 즉 글쓰기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하게 정해진 주제로 글을 쓰는 것은 아니고 자유로운 소재로 글을 쓰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이윽고 4교시가 끝나는 종소리가 울리자 맨 뒷줄에 앉은 학생이 백일장 원고지를 걷기 시작합니다. 담임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교무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때 담임 선생님을 붙잡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당시 1학년이었던 박수진 양이었습니다. 백일장 종이에 이름과 자신의 학급 번호를 아직 적지 못했다며 선생님을 붙잡았던 것인데요. 선생님은 수진 양의 종이를 그대로 돌려주면서 이름과 번호를 적은 다음 교무실로 가져오라고 했지만 박수진 양은 그날 교무실에 가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을 붙잡기 전 수진 양은 옆자리의 친구에게 이름과 번호를 적지 않은 것 같다며 볼펜을 빌렸다는데요. 친구 역시 빌려준 볼펜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날 선생님과 학생들이 교실에서 목격한 박양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수진 양이 12시 30분쯤 교문을 나서는 모습이 목격됐지만 이상하게도 학교 주변을 배회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학교 주변 골목과 근처에서도 목격담이 들려왔으며 오후 2시경에는 골목 앞 버스 정류장 근처에도 있었고 2시 40분경에 경비원은 교실 안에 혼자 있는 박수진 양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는데요. 이때 박수진 양의 교복 치마에 먼지가 묻어 있어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교실 창문을 통해 넘어온 것이 아닌가 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경비원은 2시 50분쯤 박수진 양을 목격합니다. 느티나무 벤치에서 서성이는 모습이었다는데요. 이에 학교가 끝났으니 여기 있지 말고 집으로 가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수진 양은 이날 이후 집에도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흔적도 없이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 주변을 탐문조사하고 평상시 실종된 박수진 양에 대해 여러 가지를 묻고 다녔는데요. 조사 결과 박수진 양은 내성적이고 차분한 성격이며 집에 들어가는 귀가 시간도 늦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부모님과 선생님 그리고 같은 반 친구들도 수진 양의 평소 성격이나 행실을 생각해보면 절대로 가출 같은 건 하지 않았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집안 역시도 전혀 불화가 없었다고 하며 아버지는 모 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즉 경제적으로도 가정 환경적으로도 그다지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박수진 양의 담임 선생님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무슨 일이 있긴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바로 6월 달에 실시된 학급 모의고사에서 박양의 성적이 최하위권으로 떨어졌던 것입니다. 평소에는 학급 내 성적 10위권을 유지했었는데 갑자기 최하위권까지 성적이 곤두박질 쳤던 것입니다. 그녀의 성적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자 담임 선생님과 개인 면담을 가지기도 했었는데요.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실종 신고가 들어간 다음 날인 10월 10일 오후 8시경 학교에서 2km 정도 떨어진 천안시 성정동 골목에서 박수진 양의 것으로 보이는 유류품들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이 유류품들이 상당히 특이했습니다. 실종 당시 입고 있던 복자여자고등학교의 교복 상의와 치마, 구두, 속옷, 양말과 가방, 머리핀, 심지어 안경까지 모두 골목길에서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아주 가지런히 차례대로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교복을 비롯한 이 물품들은 기분이 나쁠 정도로 기묘하게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다는데요. 경찰에서는 이 물품들이 정돈된 모습을 보고 범인이 제정신이 아닌 사이코패스일 것이라 여길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이 유류품이 놓여있던 장소나 형태가 급하게 버리고 간 것으로 보기엔 매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이 골목길은
번화가의 뒤쪽에 위치한 주택가였기에 쉽게 이런 일을 저지르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였는데요. 헌데 이 성정동 주택가는 주택가이긴 하지만 사람들의 왕래가 거의 없는 한적한 골목길이었다고 합니다. 동네가 꽤 조용하다는 평가도 있어서 목격자가 없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경찰에서는 주변 하천과 저수지 그리고 야산 등을 샅샅이 조사했으나 성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전과자 및 우범자와 불량배들까지 탐문 수사를 벌였지만 역시 이렇다 할 단서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10월 17일 천안 시내에서 약 6km 떨어진 신계리라는 곳에서 박양으로 보이는 승객을 태웠다는 한 택시기사의 제보가 전달되었습니다. 그는 해당 승객을 택시에 태우고 천안 종합버스 터미널까지 갔다고 했는데요. 실종 당일 오후 10시에 박양을 터미널에서 봤었다는 목격담도 당시에 있었기에 신빙성이 꽤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조사에서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집니다. 박양이 수수하고 평범한 인상이었다 보니 닮은 사람을 착각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 후에도 약 100여 건이 넘는 관련 없는 제보들이 접수됐습니다. 곧 11월 6일 당시 KBS에 편성되어 있던 프로그램인 공개수사 방송에서 박수진 양의 실종을 다뤘고 11월 15일 또 다른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멀리 떨어진 경기도 안성시였습니다. 제보자는 안성시에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의 증언에 따르면 어느 날 40대 남성 한 명이 수진 양과 닮은 10대 소녀를 데리고 세탁소에 왔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곧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40대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성공합니다. 해당 남성은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8월 달에 출소를 했던 전과자였는데요. 문제는 그가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일단 경찰에서는 해당 남성이 목격된 날에 같이 있던 10대 소녀는 누구였는지 알아보기로 했는데요. 안성시의 한 은행에 설치된 CCTV에 이 남성과 소녀가 들렀던 것이 녹화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10대 소녀는 실종된 박수진 양이 아니었고 결국 11월 18일 경찰에서는 이 40대 남성을 증거 불충분 및 사건과 무관하다고 판단, 귀가시켰습니다. 수사는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에서는 전담반을 해체하게 되었으며 전화 신고로만 사건에 관련한 제보를 접수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근에서 여학생들을 상대로 일어났던 사건들은 수진 양의 실종 사건뿐만이 아니라 당시 2개의 강력 사건이 더 존재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수진 양의 실종 보름 전 일어난 것으로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김모 양이 갑자기 나타난 괴한에게서 둔기로 머리를 얻어맞고 정신을 잃은 채 쓰러졌던 사건입니다. 범인은 인기척이 나자 곧바로 달아나 버렸으며 쓰러진 김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과다출혈로 중상을 입었던 피해자 김양은 2시간 만에 깨어나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박수진 양의 실종 사건 한 달 뒤인 11월 10일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수진 양과 같은 학교인 복자여고 2학년 이모 양이 자신의 아파트 단지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입니다. 이 양의 신체에는 날카로운 물건에 의한 자상이 있었으며 체내에는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체액이 발견됐습니다. 연달아 이런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자 경찰에서는 강력한 수사망을 펼쳤습니다. 결국 좁혀오는 수사를 견디지 못한 채로 용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숨진 이 양의 몸에서 발견된 체액으로 DNA를 대조한 결과 목숨을 끊은 용의자가 진범이었음이 최종적으로 확인됩니다. 일각에서는 이 목숨을 끊은 용의자가 박수진 양의 실종에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제기되나 유력한 용의자가 사망해버린 상태여서 더 이상의 조사는 불가능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범인이 남기고 간 것으로 보이는 박수진 양의 유류품에는 기묘할 정도로 차분하게 정돈된 것을 제외하고도 수상한 점이 몇 가지 더 존재했었습니다. 수사 관계자들을 기분 나쁘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교복과 속옷들이 물에 한번 헹궈진 뒤에 물기를 짜내둔 형태였다는 점과 더불어 의미를 알 수 없는 감 5개가 놓여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경찰에서는 젖은 교복과 속옷에 주목했습니다. 왜냐면 해당 의류들에 수초가 묻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복을 비롯한 신발과 양말에는 흙이 묻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흙과 수초는 샘플 대조를 통해 본 결과 근처의 개천의 것이 아니었음이 밝혀집니다. 즉, 수진 양을 납치한 범인이 있었다면 다른 지역의 개천에서 의류를 물에 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진 양의 실종 당일 경비원이 목격한 바에 따르면 학교에 있는 느티나무 벤치 위에서 양말을 벗고 맨발로 벤치 위를 걸어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의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종된 수진 양은 평소에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기에 버스가 혼잡한 토요일 오후 시간대가 싫어서 조금 한산해질 때까지 학교에서 시간을 때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앞서 경비원이 목격했던 것처럼 굳이 교실 창문을 넘어서까지 교실 안으로 들어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시간은 밖에서 보내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해보자면 수진 양은 그날 누군가에게 할 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자기 이름과 번호를 적지 않았다며 선생님을 불러 세운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니었을까요? 분명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는 있었습니다. 반평균 성적 10위권을 유지했던 학생이 모의고사에서 최하위로 성적이 떨어졌다는 것은 수진 양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수진 양은 이런 고민을 말할 이가 없어서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고도 싶었던 것 같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교무실에 내려가지도 못했고 학교에서만 맴돌다가 실종된 것입니다. 4교시 수업이 보통 12시를 전후로 종료되는데 3시까지 학교에서 시간을 보냈으며 심지어 아무도 없는 빈 교실 창문을 통해 넘어가 그 안에 있다가 경비원에게 목격된 증언을 미루어 보면 혹시나 수진 양이 다른 누군가가 아닌 학교와 관련된 누군가를 기다렸던 것이 아닐까요? 만약 경비원에게 목격되지 않았다면 수진 양은 교실에 계속 머무르고 있었을까요? 옷이 가지런하게 버려진 성정동 골목가는 주택가 뒤에 유흥업소가 즐비한 지역이었습니다. 범인이 이곳에 수진 양의 물품들을 버린 것은 경찰들의 수사 방향을 방해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물품들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수진 양의 가출이나 면식범에 의한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해당 지역에서 발견된 물품들로 인해서 불특정 인물에 의한 납치 수사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그 배경에는 이 성정동 주택가 골목이 유흥업소 근처에 위치한 곳이었다는 점도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범인은 일부러 그런 방향을 유도하기 위해 그곳에 물건을 가지런히 올려둔 것이 아닐까요? 수진 양의 아버지는 딸 박수진 양을 찾기 위해서 전단지를 돌리시며 딸의 행방을 애타게 찾았습니다. 박수진 양은 실종 당시 키가 약 157cm, 체구는 마른 편이었으며 곱슬머리를 지니고 있었고 인중과 왼쪽 무릎에 흉터가 있었다고 합니다. 시력이 매우 좋지 않아 안경이 꼭 필요했다고 합니다. 혹시 자신이 사는 근처 지역이나 사건 당시에 박수진 양의 행적이나 모습을 보신 분이 계시다면 국번 없이 182번으로 전화해서 제보해 주시거나 천안 동남경찰서 실종팀 전화번호인 041-590-2392번으로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 전화가 실종된 박수진 양을 찾는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꼭 박수진 양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의 힘으로 다음에도 재밌는 미스터리로 찾아오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